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2년 조금 넘었네요. 아직 아이는 없어요. 임신하기에 어린 나이는 아니라서 지금 병원에 다니면서 남편과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임을 하지 않았는데 1년 넘게 아이가 생기지 않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 조급해져서 말이죠. 뭐 주변에서는 아직 그럴 때는 아니라고 하긴 하지만요. 남편과 저는 어른들의 주선으로 만나 결혼했습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선이죠. 하지만 저와 남편은 그렇게 만난 것 치고 사이가 아주 좋았어요. 아니, 누가 보면 당연히 연애해서 결혼한 건 줄 알 만큼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역시 어른들의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저는 구급 공무원이고 남편은 공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먼저 그만두겠다고 하지 않은 이상 웬만해서는 잘리지 않는 직장에 다니고 있으니 어른들이 보기에 최고의 신랑감, 신부감이기도 하죠. 집안 사정이나 재산 이런 것들도 다 비슷비슷하고 말입니다. 시댁은 좀 알부자이긴 합니다. 그 동네에 땅이 참 많으시거든요. 토박이셔서요. 그래서 현금이 좀 많다고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게 난 덕분에 집에 도둑이 몇 번이나 든 적도 있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 사기를 치려는 사람도 많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사람에 대한 불신이 조금 있으셔서 아들들 결혼도 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선으로 시켰습니다. 남편에게는 형이 하나 있어요. 저에게는 아주버님 되시는 분이죠. 지금은 대기업의 회사원으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언젠가는 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고 늘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의 반대에 입을 다무시지만요.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월급 꼬박꼬박 잘 나오는 직장 다니는 게 최고다. 집에 돈 좀 있다고 헛바람 들어서 이것저것 해보다가 풍비박산 난 집안을 내가 어디 한둘 보는 줄 아냐? 아버지는 아들을 그렇게 못 믿으세요? 제가 어디 헛소리 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사업하겠다고 부모한테 돈 좀 빌려달라는 거 자체가 헛소리야. 네 능력으로 할 거 아니면 나한테 이야기도 꺼내지 말거라. 알겠냐? 유산 먼저 좀 물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유산을 당연히 물려줄 것처럼 이야기하는구나. 내가 언제 너한테 돈 준다든. 너 나한테 맡겨둔 돈 있냐? 응? 그렇게 싸우시는 걸 자주 보거든요. 거의 만나면 싸우세요. 그래서 두 분이 썩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어요. 아주버님과 시아버지는 서로 싫어하는 티도 났고 만나도 늘 싸움뿐이었지만 큰형님, 그러니까 저에게는 손이 동서되는 형님은 시아버지에게 무척 잘했습니다. 뭐 속이 빤히 보이기는 했어요. 그 속이 모두에게 다 보인다는 것을 본인은 잘 모르고 있는 듯 했지만 말입니다. 아버님, 오늘은 뭐가 드시고 싶으세요? 나는 그냥 집에 있는 거 먹으면 된다니까 그러네. 그래도 제가 아버님 음식 해드리고 싶어서 그러죠. 더구나 요즘은 시아버지와 아주버님의 다툼이 더 잦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형님은 더더욱 시아버지에게 과하게 잘하려고 했습니다. 보는 사람이 부담스러워질 만큼 말이죠. 아마 시아버지가 이러다가는 큰아들에게 재산을 안 물려주거나 작은 아들인 제 남편보다 적게 물려줄까봐 걱정이 된 거였겠죠. 돈에 굉장히 예민하게 굴었었거든요. 한 번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 너무 노골적이어서 놀랐었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가 당연히 큰 집이고 큰아들이니까 재산을 더 가지고 가야 하는 거 알지? 솔직히 몰랐거든요. 사실 제사가 있는 집도 아니었고 시댁 어르신들은 늘 본인들이 아프시면 고급 요양원에 들어가겠다. 니들은 병간호 같은 거 할 필요 없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셨는데 큰아들이 하는 게 뭐가 더 있다고 재산을 더 가져가야 한다는 건지 사실 납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 얼마 더 가지고 오는 것보다 누군가와 원수를 진 것처럼 싸우거나 적을 만드는 게 더 싫었거든요.
그래서 형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도 딱히 토를 달지 않았어요. 아마 형님은 그래서 제가 고분고분하게 다 수용하는구나 하고 만만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막 대했던 거겠죠. 내가 바빠서 그러는데 이번 어머님 생신상은 동서가 준비를 좀 해줄 수 있어? 안 바쁜 거 알거든요. 형님은 시아버지에게만 잘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이 집에서 크게 목소리를 내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는 했어요. 사기를 몇 번 당하셨고 다단계에 빠져 재산을 몇 번 해먹은 뒤로는 시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쥐고 관리하며 시어머니와는 대면대면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어머니는 자신이 잘못한 게 있으니 시아버지에게 꼼짝도 하지 못하고 말이죠. 아, 그리고 제가 왜 형님이 안 바쁜 거 안다고 했냐면 형님도 공무원이세요. 행시를 패스해서 5급 공무원입니다. 공부를 잘했다는 이야기죠. 뭐 그런 쪽으로는 머리가 비상하게 굴러가는 거 보면 똑똑해 보일 때가 있기는 해요. 사람이 못돼 먹어서 그렇죠. 제가 아직 생신상을 혼자 차려본 적이 없어서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1년이 좀 넘은 상태였고 시어머니의 첫 번째 생신 때는 밖에서 나가서 먹었었거든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생신은 자신이 잘 보여야 하니까 매번 형님이 생신상을 봐드린다고 알고 있었고요. 동서, 나이가 몇인데 시댁 어르신들 생일상 차려드리는 것도 혼자 못한다고 나한테 물어봐? 아니, 혼자 할 수는 있어도 저도 이제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어머님 입맛도 잘 모르고 또 아무래도 서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냥 대충 해, 대충. 어머님은 어차피 불만 절대 이야기 못 하셔. 그랬다가는 아버님한테 혼날 테니까 그냥 대충 해도 돼. 되게 싸가지 없죠. 저는 정말 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잘못한 게 있다고 해도 어쨌든 자기가 같이 사는 남편의 어머니 되는 사람이었고 또 어르신이잖아요. 아무리 없는 곳이라고나 하나 시어머니에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하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괜히 언쟁이 나오는 게 싫어서 입을 다물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형님은 저도 무시했어요. 말끝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동서가 9급 공무원이라 모르나 본데 아니 그냥 일반 공무원 시험이랑 행정고시는 차원이 다르다니까? 같은 공무원 취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사람 면전에 대고 얼굴 몇 번 보지도 않은 손아래 동서가 9급 공무원인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단련된 게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건 틀렸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만큼 멍청한 짓은 없어. 그냥 한 귀로 듣고 내내 거리고 한 귀로 흘려야지. 저는 형님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정말 대책 없이 상식 없이 앞뒤 없이 민원만 넣는 그 진상 주민들과 비슷하다고 말이죠. 아무튼 저는 그래서 형님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이제 결혼한 지 2년이 조금 안 되었고 또 몇 번 보지도 못했지만 알 수 있었어요.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그런 촉이 잘 맞는 편이었고 말이죠. 아니, 그분 시청에서도 일 안 하고 맨날 어디 나다니기로 유명한 것 같던데요? 저희 형님이 5급 공무원인 걸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데다가 그렇게 큰 동네도 아니었어서 저에게 형님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들려왔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믿는 구석이 있는지 자기는 당장 내일 회사를 그만둬도 된다는 둥, 공무원 월급으로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거 너무 짜치지 않냐는 둥 하면서 이미 그쪽 시청에서도 반쯤은 왕따인 것 같더라고요. 사람을 보이는 겉모습이나 조건만 가지고 판단하고 자기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차별하고
아랫사람으로 보는 태도는 정말 나쁘다고 생각했던 태도인데 딱 형님이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게 없거나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뀌는 사람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머님 생신상은 제가 알아서 잘 해볼게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잘 모르기도 했고 또 아직 2년도 안 된 결혼인데 시어머니와 정이 쌓였으면 얼마나 쌓였겠어요. 하지만 형님이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는 그 태도를 보니 조금 안 됐다는 마음이 들면서 생일상을 한번 잘 차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집안일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기는 해요. 뭐 일부러 하지 않았다거나 한 건 아니었고 저희 집에서 저를 조금 금이야 오기야 키우셨거든요. 아들 둘만 있고 뒤늦게 가진 늦둥이 딸이라 집안의 예쁨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저희 아빠는 저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하시곤 했거든요. 우리 연정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할 거다. 뭐 이렇게 말이죠.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다 그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좋은 분이셨고 남편도 좋은 사람이었고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사고를 조금 치신 게 있긴 하지만 큰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복병이 제 손이 시누이가 될 줄은 아버지도 꿈에도 모르셨던 거죠. 요즘 같은 시대에 사실 동서지간의 교류가 거의 없잖아요. 서로 크게 다투거나 사이가 안 좋은 일도 없고 말이죠. 아무튼 저는 시어머니의 생신상을 정말 성심성의껏 챙겼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일날 또 굉장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희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이고, 내가 이런 생일상은 언제 받아봤는지 기억도 안 난다.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감동을 하신 것 같았어요. 별거 차린 거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일에 많이들 하는 거 있잖아요. 갈비찜, 불고기, 잡채, 그런 것들 말이죠. 그리고 좋아하시는 찌개 한 종류와 미역국을 끓였고 남편에게 이야기해 회를 조금 사오게 하고 그게 다였어요. 물론 제가 그렇게 양을 많이 요리해 본 적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맛은 괜찮았습니다. 네가 고생을 많이 했겠구나. 사실 시아버지 입장에서도 물론 시어머니가 사고를 쳐서 사이가 소원해지긴 하셨지만 어쨌든 한평생을 한 입을 덮고 잔 부인이었고 자신의 두 아들들의 어머니잖아요. 그리고 정이 있으니 이혼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함께 사시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잔소리하거나 싫은 말씀을 하셔도 그게 애정에서 비롯된 거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내가 며느리를 정말 잘 봤나 보다. 시아버지의 그 연이은 칭찬에 형님은 놀람을 넘어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엄청난 점수를 땄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어요. 자신이 하기 싫어서 저에게 미룬 시어머니의 생일상으로 제가 시아버지에게 그런 칭찬을 들으니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시아버지 눈에 더 들지 연구하는 사람이 말입니다. 그러게 동서 엄청나게 고생했네. 내가 바빠서 못 도와줘서 미안해. 다음 생신 때는 내가 할게. 아니요, 안 힘들었어요.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형님을 보며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의 눈가가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어딘가 몹시 심기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형님은 밥을 먹는 내내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오죽하면 아주버님이 어디 몸이 안 좋냐고 물어볼 정도였으니 말이죠. 내가 귀염을 받는 거에 대해서 형님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고 그 부분을 염려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설거지하러 부엌으로 가는 저를 형님이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동서, 점수 많이 따서 좋겠어? 잔뜩 비꼬는 말투였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생신상 잘 차려드린 게 잘못한 일이에요?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할 줄은 몰랐던 건지 형님이 멈칫하더군요. 하지만 이내 표정을 가다듬고는 다시 저에게 비꼬듯 말했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동서가 순진한 줄 알았더니 이렇게 뒤에서 호박씨 까는 타입일 줄은 전혀 몰랐지 뭐야. 이럴 줄 알았으면 바빠도 내가 다 하는 건데. 형님이 바빠서 저한테 맡기셨고 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생일상을 차려드리는 거니까 정성을 다한 것뿐인데 여기 어디서 제가 호박씨를 까는 타입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빠서 함께 못했다는 걸 어르신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차리면 큰 며느리를 뒤에서 욕하실 거 아니야. 쟤는 자기 일한다고 생일상에 손도 안 댔는데 둘째 며느리는 잘한다고. 제가 그 말에 웃음이 나오려는 걸 겨우 참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냥 잘하면 잘한 거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실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 그 말에 형님은 저를 노려보더군요.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 뭐라 혼을 낼 수도 더 말을 얹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냥 제 어깨를 밀치듯 치며 제 손에 있는 설거지거리를 빼앗아 들고 갈 뿐이었죠. 이것까지는 안 해도 돼. 설거지는 내가 할게.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 사건 아닌 사건을 계기로 형님은 노골적으로 저에 대한 적의를 보였습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댔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어찌나 많은지 입만 열면 동서는 뭐가 안 되고 동서는 뭐가 부족하고 이런 말들의 반복이었어요. 어느 날은 이러더군요. 동서도 선본 거지? 네. 나까지는 그래도 아버님의 집안도 보시고 조금 욕심을 내시는 것 같더니 동서는 그냥 마음을 비우고 며느리감을 고르셨나 봐. 그 말은 자기는 신중하게 골라서 이 집에 들어온 며느리고 저는 대충 골랐다는 말이잖아요. 상당히 무례한 그 말의 인상을 팍 찌푸렸습니다. 어머, 동서 표정이 왜 그래? 농담이야, 농담. 화 풀어. 어딘 무서워서 농담이나 제대로 하겠어? 이미 할 말 못할 말 분간도 못하고 다 말해놓고 한다는 말이 그랬습니다. 화를 내면 화를 내는 사람이 이상해지는 취급을 받게 말을 늘 그렇게 마무리했어요. 기분 나빠할 말들을 잔뜩 해놓고는 말입니다. 사실 시댁 식구들끼리 자주 만나는 편이라 스트레스가 컸어요. 형님을 볼 때마다 점점 더 쌓여갔고 말입니다. 형님은 기본적으로 저를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행정고시를 패스한 5급 공무원이라는 사실에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9급 공무원이었으니 더더욱 그 무시는 노골적이었고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 대한 우월감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저희 남편보다 학벌도 직업도 조금씩 더 나았어요. 자기네들이 늘 우리 집보다 잘났다고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그걸 티를 내지 못해 안달이었습니다. 그냥 계속 저와 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너네 주제를 알라고, 우리가 훨씬 더 잘났다고. 형만한 아우 없다는 옛말 보면 참 오래 내려온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아버님? 한 번은 그런 말에 시아버지가 정색을 한 적도 있어요. 뭐 많이 배우고 더 돈 잘 번다고 그게 더 잘난 건지 나는 모르겠다. 맨날 아버지만 만나면 사업거리고 돈 달라고 하는 아들이 뭐가 잘났고 좋고 예쁘다고 나한테 네 남편 칭찬을 하니. 참 눈치가 없다는 걸 그때도 느꼈었던 것 같아요. 형님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시아버지에게 밉보이는 것을 언제나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말이에요. 이럴 땐 늘 하는 말이 있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하는 말입니다. 제가 딱 그랬어요. 저는 가만히 있다가 형님이 시아버지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하거나 그냥 시키는 일을 군말 없이 했을 뿐인데 늘 속이 깊다는 둥, 요즘에는 이런 애는 없다는 둥 하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시아버지에게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형님은 더더욱 저를 싫어하셨고 말이죠. 싫어하는 주제에 얼굴은 어찌나 자주 보고 싶어 하시는지 그걸로 인해 제 스트레스가 상당히 컸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다 저의 피를 말리려고 그런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를 괴롭히기 위해서 말이죠. 어느 날은 제가 일하는 동사무소에 이상한 일이 생긴 적이 있어요. 지훈 씨한테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네? 무슨 민원이요? 응대가 불친절하다. 응대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고 욕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의 민원들이 자꾸 들어온대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도 저에게 이야기해주면서 어이없어 했고 말이죠. 저는 정말로 친절한 직원이었거든요. 심지어 공무원이 적성에 맞았습니다. 남들은 사람 상대하고 민원 접수하는 일이 굉장히 체력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고되다고 했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공무원이 천직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남들이 힘들다는 부분들이 저는 한 번도 힘이 들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정말 더 잘할 수 없을 정도로 잘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그 민원을 넣은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형님이었어요. 제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은 건지 그런 식으로도 저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던 것 같아요. 물론 허위 제보라는 게 밝혀졌고 별일 없이 지나가긴 했지만 이걸 한 번쯤은 따져묻고 싶었습니다. 형님, 대체 왜 그러세요? 제 질문에 형님은 다 알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세상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방하게 이렇게 물으시더군요. 내가 뭘? 저한테 말도 안 되는 민원 계속 넣으시면서 저 괴롭히는 거 형님이잖아요. 제 그 말에 형님은 놀라지도 않고 바로 반박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수십 번, 수백 번 생이라도 한 사람처럼 말이죠. 심증만 있지 물증은 아예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형님이 내가 아주 싫은가 보다 하는 찝찝함만 가졌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일도 일을 더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일이 더 커지면 정말 상처를 받을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참았던 거였어요. 그런 형님이 저에 대한 마음이 폭발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사연을 쓰게 된 이유가 되는 사건이에요. 그날도 사실 별로 엄청난 일도 아니었습니다. 늘 그랬듯 사소한 일로 형님은 빈정이 상하셨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불러다 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에 둘째 애기가 해준 갈비가 맛있었는데 그거 언제 한번 다시 먹고 싶구나. 딱 그 한마디요. 여기에 또 짜증이 난 겁니다. 그 집에서 저의 존재감이 커지는 걸 정말이지 너무너무 싫어했었거든요. 아니, 그 갈비 그렇게 맛있지도 않았는데 아버님은 대체 그게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드셔서 몇 달이 지난 지금도 갈비 타령이셔? 그냥 맛있게 드셨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도 궁시렁거리면서 또 시댁 어르신들 욕을 하고 있길래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표정이 엄청나게 차가워지면서 저를 노려보듯 가만히 바라보더군요. 뭐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이긴 했는데 그렇게 표정이 싸해질 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형님을 마주봤던 것 같아요.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사람이 좋아서 오냐오냐 해줬더니 지금 내가 만만해? 두 가지에서 상당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첫째, 내가 사람이 좋아서라니요. 좋은 사람 다 얼어 죽었나요? 저는 그래도 형님 스스로가 자신이 못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그 뻔뻔함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둘째, 오냐? 저는 결혼을 하고 단 한 번도 형님에게 저를 봐준다는 느낌을 받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식장에 들어서던 날부터, 아니, 상견례를 하던 날부터 형님은 단 한 번도 저를 견제하지 않으셨던 날이 없으셨어요. 이제나 저제나 자신보다 내가 단 한 구석이라도 나은 부분이 있을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내내 봐왔었는데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제가 칭찬을 받거나 잘하면 불안해하며 그걸 깎아내리게 바빴던 사람이 저를 오냐오냐 했다뇨.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저 멍하니 형님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어디서 나를 가르치려 들어? 어? 그 말투 뭐야? 손이 동서한테 그 말투 뭐냐고? 그러면서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나보다 하나도 잘난 것도 없어도, 나보다 잘하는 것도 없어도, 그냥 나같이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잘 없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봐주면서 넘어갔더니 이게 진짜 주제도 모르고 자꾸 기어오르네? 사람에게 주제도 모르고 기어오른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쓰는 것도 정말 격이 떨어졌어요. 맨날 자기는 좋은 가정 환경에서 교육을 잘 받고 자란 상류층이네 어쩌네 하면서 저를 기죽으려 해놓고는 입으로 뱉는 모든 말들은 소위 말로 저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이 제일 싫은 줄 알아? 그러면서 제 어깨를 꾹 누르더군요. 주제를 모르는 사람이 제일 싫어. 자기 자리 모르고 나대고 또 해야 할 말 아닌 말 구분 못하고 그냥 한마디로 깝치는 애들이 싫어. 바로 동서처럼. 제가 뭘 그렇게 깝쳤는데요? 이봐,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 어디 나보다 시아버지한테 더 사랑받으려고 나대고 손이 동서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말대꾸나 하고 나보다 가진 것도 배경도 못하면서 기는 하나도 안 죽고. 그거였어요. 제가 기가 죽지 않아서 싫었던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자기보다 훨씬 못한 것 같은 제가 기 하나 죽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이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들 하니 짜증이 났던 거예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저를 더 예뻐하는 것 같은 그 모습에 안 그래도 자기 남편, 그러니까 아주버님이랑 시아버지의 사이가 좋지 않아 재산 걱정을 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며느리로서 형님과 저 둘 중에 저를 더 좋아하시는 것뿐이 아니라 아들들 중에서도 저희 남편을 더 좋아하는 게 티가 많이 났거든요. 동윤이는 애가 착해서 걱정이야, 걱정. 저렇게 순하고 자기 거 안 챙기고 저래서 내가 마음이 너무 쓰여. 지 형이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는 동안 뭐 달라 한마디도 안 하고 지 형한테도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는 것 봐. 어떻게 같은 배에서 나온 자식들인데 이렇게 달라. 아주버님과 돈 문제로 다툼이 있는 날이면 늘 남편을 칭찬하며 네가 네 형보다 낫다는 말을 매번 하셨으니까요. 형님 입장에서는 시아버지의 돈을 자기 가족들이 더 많이 받아야 하는데 여간 걱정되는 게 아니긴 했을 겁니다. 큰아들도 큰며느리도 둘째 아들이랑 둘째 며느리보다 훨씬 더 잘났는데 뭐가 그렇게 둘째네가 더 예뻐서 물고 빨고 하시는 건지. 다른 곳에다가 이야기해봐. 노망 났거나 아들 질투하는 못난 애비라고 하지. 형님의 말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아무리 없는 자리라고 해도 어른한테 말이 너무 심하신데요. 이봐, 또 말대꾸하는 거. 그러면서 눈을 꼭 감더니 숨을 몰아쉬더군요. 화를 참는 듯 보이기도 또 화가 점점 끓어오르는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동서는 본인 주제를 좀 알라고. 제발. 그쯤 되면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대체 형님이 생각하는 제 주제가 뭔지 말입니다. 제 주제가 어떤데요? 쥐뿔도 없는 집에서 부잣집에 시집와서 어떻게 재산이라도 한 푼 더 받아볼까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저희 집이 쥐뿔도 없다고 누가 그래요? 뻔하지 뭐. 상견례 때 동서 부모님 차림이나 또 결혼식 사이즈만 봐도 답 나오지. 그리고 내가 아버님이랑 동서한테 부모님 뭐 하시냐 물어도 대답도 못하고 숨기기 급급하잖아. 아버님은 그렇게 숨길 만큼 부끄러운 집안 사람을 왜 며느리로 드리겠다고 그 난리를 치셔서 나를 이렇게 짜증이 나게 만드시냐고.
형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충분히 그렇게 오해를 할 만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물론 저희 집이 가난하지도 또 누군가에게 숨길 만큼 부끄러운 집안도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설사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그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기도 하고요. 진짜 짜증나 죽겠어. 구급 주제에 한 번만 더 나한테 깝치면 그때는 정말 죽을 줄 알아?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여기서 자기가 5급이고 제가 9급인 이야기는 대체 왜 나오는 건지, 그리고 가만히 안 두면 대체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물어볼까도 했지만 그랬다가는 형님 숨이 진짜 넘어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는데 제가 겁을 먹었다고 생각했는지 의기양양하더라고요. 또 그 모습은 보기 싫어서 한마디 하려던 때였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어? 시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분명히 조금 더 걸릴 것 같다고 하셨는데 언제 들어오셨는지도 모르게 나타나셨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디서까지 들으셨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형님을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고 있는 게 정말이지 눈으로 보였어요. 형님으로서는 절대 들켜서는 안 되는 모습이 들킨 거나 다름없었으니까 말이죠.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하지 않았어? 시아버지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화를 내셨습니다. 형님은 잠깐 겁을 먹은 듯 움찔했다가 뭔가 다짐을 하는 듯 눈을 감고는 심호흡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형님 입장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이야기를 말이죠. 저도 이제 안 참고 할 이야기 다 해야겠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대체 언제 참으셨죠? 하고 말이죠. 네가 뭘 그렇게 어떻게 얼마나 참았다는 말이냐. 그리고 시아버지도 같은 생각이신 듯 했고 말이죠. 그런 시아버지의 말에 제가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형님이 저를 노려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조건도 훨씬 더 좋고 제가 아버님께 더 잘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둘째 며느리만 예뻐하실 수 있으시냐고요. 제가 섭섭한 건 당연한 거잖아요. 네가 섭섭하다고 그 화풀이를 둘째한테 해. 시아버지의 그 말에 형님은 멈칫하긴 했습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아버님이 차별하시니까 동서가 자꾸 위아래 구분도 못하고 대들고 말대꾸하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형님의 그런 말에 시아버지가 길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를 줄 아니? 너 내 재산 때문에 이렇게 나한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구는 거. 시아버지의 그 직설적인 돌직구에 형님도 저도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실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뭐 속으로는 당연히 알고 있어도 티를 안 내는 종류의 사실이잖아요. 아니, 그게 무슨... 네가 뒤에서 몰래 내가 가진 땅이 어느 정도인지, 통장에는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 알아보고 다니는 거 내가 정말 모를 줄 알아? 시아버지의 그 말에 형님의 안색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덜덜 떠는 게 보였어요. 저도 놀라긴 했습니다. 물론 시아버지의 재산에 형님이 진심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 정도로 집착하고 있는지는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아니, 아버님, 저는 그런 의도로 찾아본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리고 너 말 잘했다. 둘째가 뭐 조건? 너보다 한참은 떨어진다고. 너는 사돈댁이 뭐하는 집안인지 알고나 아는 소리냐? 너 둘째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있어? 시아버지의 그 말에 형님은 잠시 멍한 얼굴이 되시더군요. 그것도 형님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야기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바깥사돈께서 네가 일하는 지역구의 의원이시다. 그 의원의 딸이 바로 둘째고. 시아버지의 그 말씀에 형님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입이 더 벌어졌습니다.
저희 집은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시는 걸 떠벌리거나 이런 가풍의 집안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는 집이나 하고 다니는 것도 수수했고 말이죠.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 정말로 가난한 사람처럼 오해를 할 수도 있을 정도긴 합니다. 형님이 그렇게 오해를 할 만하긴 했고 말이죠. 형님은 세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사람처럼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입만 뻥긋거렸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형님을 향해 그간 못했던 참아오셨던 말을 쏟아내듯 말씀하시긴 했어요. 네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 진심이 없다는 것 애초에 알고 있었지만 그걸 내가 신경 쓰지 않고 여태 내버려둔 이유는 적어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어서 그랬던 거다. 그냥 시아버지만 조금 상처받고 말면 되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이 시아버지의 재산을 속속들이 알아보고 다닐 때도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본인 앞에서 웃는 건지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뒀고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둘째 좀 예뻐했다고 자기 몫이 혹시나 줄어들까 싶어서 전전긍긍하면서 동서를 괴롭히는 꼴을 보고 있잖니. 내가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구나. 너는 대체 나이를 어디로 먹었냐, 어? 형님은 아무 말 없이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긴 했어요. 형님이 그토록 원하는 재산을 어찌되었든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시아버지였으니 그 말을 잘 듣고 있을 수밖에요. 아버님, 너무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모든 말과 행동에 진심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었어요. 저희가 가족으로 산 세월이 얼만데 그간 정도 쌓이고 그랬는데 저 그 정도로 비인간적인 사람 아닙니다. 아버님, 한 번만 믿어주세요. 형님은 그렇게 내내 읍소 아닌 읍소를 했지만 시아버지는 형님의 말을 들어줄 생각이 없어 보이셨어요. 형님을 한참이나 내려다보다가는 속이 답답하신지 한숨을 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들을 이야기도 없다. 그냥 너는 둘째한테 사과나 제대로 해. 한참이나 나이 많은 손이 동서가 유치하고 부끄럽게 이게 뭐니? 어? 시아버지는 그렇게 이야기하신 뒤 혀를 끌끌 차시고는 방 안으로 쾅 문을 닫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부엌에는 정막만이 흘렀어요. 먼저 그 정막을 깬 건 다름 아닌 형님이었습니다. 아쉬운 사람이 형님이니 먼저 입을 뗀 거죠. 정말로 동선의 아버지가 내가 일하는 지역구 의원님이셔? 네. 그걸 왜 나한테 이야기를 안 했어? 형님은 욱해서는 저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가 아차한 얼굴로 다시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에게 그런 이야기라 하고 소리를 버럭 질러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겠죠. 그리고 그게 분했을 테고 말입니다.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형님은 더 이상 저에게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저에 대한 태도가 정말이지 180도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변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순식간에 말입니다. 동서, 뭐 필요한 거 없어? 동서는 쉬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정말 상점 모시듯 저를 모셨어요. 그리고 뒤에서 누군가와 했다는 이야기를 건너들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집이 잘 살고 집안이 좋으니 시아버지의 재산 같은 건 탐내지 않을 것 같다면서 말이죠. 뭐 결국은 또 돈이었어요. 만약에 형님이 거기서 더 사고를 치거나 무슨 일을 벌지 않았다면 저는 어차피 매일 얼굴 보고 사는 사이도 아니었고 얼굴 보는 동안 저에게 크게 스트레스 주지 않으면 별 상관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형님이 전혀 거슬리지도 않았고 말이죠. 하지만 그건 저의 크나큰 오해이자 제가 형님을 너무 만만하게 본 거였더라고요. 어느 날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지훈 씨, 혹시 지훈 씨 아버지 이름으로 여기저기서 돈 받고 다녀?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니, 나 오늘 일 있어서 지훈 씨 아버지 지역구 나왔는데 여기에 그런 소문이 파다하게 돈다는데? 아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정말 말이 하나도 안 되는 소문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 이름을 팔아 뭔가 혜택을 더 주겠다는 둥,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둥 하면서 돈을 받아간다고요. 처음에는 그냥 이런 일을 하면 워낙 각종 소문 같은 게 많이 도니까 그 중에 하나겠다 하고 생각했어요. 진실이 아니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겠지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점점 구체적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누가 어디서 얼마를 줬는데 뭘 약속받았다더라. 뭔가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돌자 어느 순간 뒷목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직감적으로 이건 형님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왜 사람이 그런 직감 같은 게 갑자기 확 들 때가 있잖아요.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증거도 없고 그게 형님이라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은 적도 없는데 그냥 형님일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사실이었습니다. 알아봤더니 온갖 이야기를 다 해가면서 제 이름을 팔아 돈을 받은 게 형님이었더라고요.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일이 커지기 전에 형님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불러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어요. 바로 다이렉트로 말이죠. 제 이름 팔아서 돈 받고 다니세요? 형님은 깜짝 놀라더군요. 그렇게 멍청한 생각은 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건지 예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안 들킬 거라고 생각했는지 정말 순수하게 의문이 들더군요. 공부도 잘했고 무엇보다 매번 저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의스대던 사람이잖아요. 다 이야기하세요. 여기저기서 말 다 듣고 여쭤보는 거고 증인도 있고 형님이라는 얼굴 확인도 다 했으니까. 저의 그 말에 형님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냈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에 당황한 건 오히려 저였어요. 그리고 제가 울고 싶은 기분이 들더군요. 지금은 분하고 억울해서 울어야 할 사람이 누군데 자기가 울고 있어 하는 분노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건물주랑 땅 주인한테 내 사돈이 누구라 이야기하면 조금 챙겨주는 정도였어. 나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었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받다 보니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나도 중간에서부터는 이제 더 이상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한 번 받던 돈을 안 받기가 힘이 들더라. 결국 받았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건 범죄잖아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범죄를 제 이름을 팔아서 저지르고 다니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형님은 생각이라는 걸 안 하세요? 저에게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형님도 저에게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고 말이죠. 당연하죠. 이거는 명백히 본인이 잘못한 일이었고 돌이킬 수도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물론 워낙 보수적인 윗분들이 많으신 동네여서 크게 말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형님이 다니던 구청과 제가 다니는 동사무소 등 일대 그 관련 사람들 모두에게서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형님은 본인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며 매일 저와 자신은 다르다고 자신만만하게 들이밀었던 그 5급 공무원 자리를 그만둬야만 했습니다. 그것만 그만두게 됐으면 다행이었게요. 당연히 돈을 받아간 다른 건물주나 땅 주인들에게 소송도 당했어요. 돈을 다시 돌려달라는 소송 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아주버님에게 이혼 소송까지 당했어요. 빚쟁이의 이혼녀까지 되게 생긴 겁니다. 저 이제 이 여자랑 못 살겠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이혼을 해?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당신이 잘못했다고 하면 없는 일이 되는 거야? 그건 있었던 일인데? 그리고 아이들이 당신 같은 엄마 밑에서 대체 뭘 보고 배우겠어? 나는 당신 같은 여자를 내 아이의 엄마로 둘 수 없는 것뿐이야. 사실 아주버님도 저로서는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형님보다는 나아 보였으니 그 말도 일리가 있기는 했습니다. 형님은 절대 죽어도 이혼은 안 된다며 버텼고 결국 소송으로 아주버님네 부부는 이혼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제 형님이 아닌 겁니다.
형님이 돈에 그렇게까지 집착했던 이유를 나중에야 조금 알게 되긴 했습니다. 원래 형님네 집안은 잘 살아서 따로 형님에게 준 카드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걸로 형님이나 아주버님의 월급으로는 잘 살 수 없는 가방이며 옷들을 죄다 사댔고 말입니다. 하지만 형님네 집이 힘들어지면서 그 카드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늘 언제나 다른 옷을 입고 다른 가방을 들고 나타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쪽에 관심이 전혀 없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말입니다. 제가 잘은 몰라도 돈은 써버릇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없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형님은 자신의 씀씀이를 감당할 수 없어 빚을 졌다가 나중에는 사기까지 치고 다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돈은 죄다 본인이 사치하는 데에 들어갔고 말이죠. 저는 정말이지 하나도 이해할 수 없고 또 그러고 싶지도 않았지만요. 그렇게 형님과 저는 남남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다 마무리가 되고 형님이 저를 한번 찾아온 적이 있어요. 제가 연락을 피했었는데 집까지 찾아왔더라고요. 형님은 다짜고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러고는 아주버님과 다시 합치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알기로 아주버님은 형님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떤다고 하셨거든요. 이혼하는 과정이 하도 험난했기 때문에 다시 누군가와 결혼할 생각조차 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말이죠. 하지만 형님은 다시 합치고 싶어 했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주버님에 대한 미련이나 자기 자식들에 대한 사랑, 애정, 뭐 그런 것보다도 시아버지의 재산이 더 목적인 듯 보였지만 말이죠. 그걸 저에게 와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남편이 나를 안 만나주니까 그렇지. 내가 이런 부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동서밖에 없어. 제발 내 이야기 좀 잘 좀 해줘. 뭐 그럴 생각도 없었지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준다고 해서 달라질 거였으면 애초에 이혼까지 하지 않으셨겠죠. 그리고 이미 집안 모든 식구들이 형님이 없었던 사람처럼 생각하며 살고 있었고 말입니다. 그러고 얼마 안 되어서 제가 임신을 해서 우울하던 집안 분위기에 활력이 조금 생기고 시댁 어르신들도 웃는 일이 많아졌을 때쯤이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아주버님이 만나시는 여자분이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이 이야기도 형님이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와서 깽판을 치는 바람에 알게 된 사실이긴 합니다. 네가 나 미워서 빨리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하라고 그런 거지?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그래요? 형님은 이상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듯 했어요.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정신을 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형님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약간의 동정의 감정을 느낄 새도 없이 저를 탓하며 저를 확 밀치는 형님 때문에 제가 넘어졌고 배로 강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대로 저는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혹시나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수백 수천 번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너무 놀라고 걱정되면 사람이 멍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별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저는 형님이 더 이상 제 주변에 찾아오면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제 아내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바로 소송이었습니다. 접근 금지 신청이요. 형님이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것들, 주기적으로 찾아와서 난리를 쳤던 일들이 톡이나 CCTV로 다 남아있었어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말입니다. 그래서 접근 금지 신청을 받아들여졌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모든 일이 꿈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어떤 한 사람이 저를 무척이나 미워했고 경쟁심에 시기하고 질투하며 괴롭혔고 그러다 저를 팔아서 사기치고 결국에는 쫓겨나서까지 저를 괴롭히다가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사실만 이야기해주면 정말 무서운 일을 겪었다고 하겠지만 저는 생각보다는 잘 이겨냈고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임신해서 아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도 하고 말이죠. 물론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형님을 생각하면 조금 무섭기도 해요. 원래 소중한 것들이 많이 생기면 나를 위협하는 존재에 대해 더 무서워지기 마련이잖아요. 저는 지금 소중한 제 아이가 생겼고
한번 잃을 수 있다는 무서움을 겪은 뒤니까 말입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 이제는 형님이 정신을 차리거나 아니면 그 집에서 뭔가를 더 해주시길 바라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두려움에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조금 많이 억울하기는 하지만 말이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주변에서 굉장히 시댁 식구들 이야기를 들을 때면 약간 코웃음이 나긴 해요. 저보다 더 굉장한 사람을 겪어본 사람은 없을 거라는 어떤 확신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자랑거리 아닌 자랑거리가 된 게 너무 기가 막히고 웃기는 일이지만요. 제가 이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이렇게 또라이 같은 사람에게 걸리고도 저는 잘 살아내고 있으니 저를 보시고 다른 분들은 나는 저 정도는 아니라고 위로받으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부디 제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위로가 되기를 바라요. 물론 세상이 넓으니 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시어머니와 둘이 출산에 필요한 준비물 같은 것들을 사러 갈 예정입니다. 시아버지가 최근에는 조금 유들유들해지셔서 시어머니에게 한도가 있는 신용카드도 하나 주셨거든요. 나이가 드신 건지 아니면 정말 용서하신 건지 아니면 산전수전을 다 겪고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신 건지는 몰라도 말이죠. 가족의 평화를 위해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마칠게요. 들으신 모든 분 다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입니다. 저는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놀랍니다.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나 싶어서요. 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하며 살면서 제 얼굴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 시간도 없었던 것 같아요. 늙고 볼품없는 외모도 속상했지만 사실 가장 속상한 건 그렇게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 나이 먹도록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내 집 하나 없다는 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저는 사실 동네에서 알아주는 졸부집 며느리였어요. 저희 시아버지께서는 좋게 말해 대부업이지 사실 돈놀이를 하시는 분이셨죠. 시장 사람들이나 농사를 짓는 순진한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고리 대금을 받는 일을 아주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셨어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주 악독하다고 소문난 분이셨죠. 그런 집안에 제가 어떻게 시집을 가게 되었냐고요? 사실 저희 친정은 시댁과는 전혀 다른 집안이었어요. 2대째 교육자 집안으로 할머니 그리고 저희 아버지까지 모두 다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런 집안에서 아무리 돈이 많다곤 해도 순진한 동네 사람들에게 이자 장사나 하는 집안에 자식을 시집 보냈을까 싶지만 사실 저는 팔려온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제가 살던 시골에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여자가 20살만 넘어도 시집 보내라고 이 집 저 집에서 중매가 들어왔어요. 저야 그래도 아버지께서 대학이라도 보내주셔서 졸업이라도 한 거였죠. 그런데 졸업하자마자 선도 아니고 지금 당장 식을 올리라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당장 시집을 가야 하는 이유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난리를 쳤었던 빚쟁이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몇 개월 전에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장례식장에 대부업체 직원들이란 사람들이 우르르 찾아왔습니다. 사실 말이 대부회사였지 이 동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깡패들이나 다름없었어요. 당신 아버지가 지금까지 밀린 이자가 얼만 줄 알아? 아비가 빚을 졌으면 당연히 아들이 갚아야지. 지금 당장 조의금 받은 거 다 내놔. 안 그러면 학교를 찾아가서 당신 아버지가 노른 빚이 산더미라는 거 소문내줄 테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저의 미래를 알지도 못하고 무서워서 어머니 뒤에 숨어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할아버지께서는 가족들 모르게 오랫동안 노름을 하셨더라고요. 평생 농사만 지어오신 시골 할아버지가 노름빚을 졌으면 얼마나 졌겠거니 싶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노름을 하시면서 빌려온 돈은 이자에 이자가 붙어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늘어났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빚 갚을 돈이 없어서 저더러 사채업자 집안에 시집을 가라는 소리가 말이 돼요? 할아버지 땅 있잖아요. 그거라도 다 팔아서 갚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때는 충분히 가능한 혼사였습니다. 워낙 살기 힘든 시절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제 밑으로 넷이나 되는 동생들이 있었어요. 할머니 연금에 아버지가 벌어오는 월급 가지고도 간신히 먹고 살았죠. 그 와중에 저 대학까지 졸업시킨다고 아버지는 은행빚까지 있으셨으니까요. 집안 상황이 좋지 않은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는 고집 피울 수가 없었어요. 지금 당장 할아버지 빚이라도 해결이 돼야 아버지도 한시름 놓으실 테니까요. 제가 승낙을 하자마자 눈 깜짝할 사이에 결혼식 준비는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남편 얼굴은 결혼식 한 달 전에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봤어요. 처음 남편을 만난 날을 저는 50이 넘은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충격적이었거든요. 식당 안에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질 못하셨어요. 왜냐면 제 남편 될 사람은 장애인이었거든요. 다리가 한쪽밖에 없었죠. 악덕하기로 유명한 사채업자가 그 많은 빚까지 없애주며 장남을 결혼시키려고 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아들에게 피치 못할 장애는 있고 혼기는 꽉 찼으니 시아버지께서는 어떻게든 아들을 장가를 보내기 위해 맞다가 며느리감을 찾던 중 제 이야기를 듣고 적당하다 싶었던 겁니다. 하하,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니까. 사돈댁이 교육자 집안이라 그런지 며느리들 아이가 참 많이 아주 마음에 드네요. 거기다가 대학을 나와 그런가 아주 지성이 온몸에서 흐르네요. 여자가 대학물은 먹어서 뭐해요. 괜히 머리 좋으면 쓸데없이 돈만 많이 들고 말만 많지. 이 옆에 내가 사돈 될 분들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사돈,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무식해서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서 하는 소리니까. 우리 애가 공부만 하던 애라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저희야말로 부족한 딸 잘 부탁드려요. 부족하기는요. 우리 집안에 대학물 먹은 사람이라고는 우리 며느리가 처음인데 제가 알아서 아주 사모님처럼 떠받들어 모셔야죠. 날 걱정은 하지 마시고 막 푹 넣으세요, 사돈. 이미 결혼식 날짜는 잡아놓은 상태였고 빚도 다 정리가 되었으니 결혼을 무를 방법 같은 건 없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결혼식 날까지도 제 손을 붙잡고 꾹 참고 살라고 하셨어요. 지금처럼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그 대궐 같은 집에서 먹고 살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이냐고 하면서요. 저는 결혼식 전날까지 펑펑 울었습니다. 시집가기 싫어서요. 아무래도 만남이다 보니 처음부터 제가 돈에 팔려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평생 장애인 남편 뒤치다꺼리만 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됐죠. 그런데 제 생각이 짧아도 너무 짧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생각한 것과는 달랐어요. 남편은 재주가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의 회사에서 자선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장애인재단에서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저와 결혼하면서 시아버지께서 세금 문제로 저와 남편의 명의로 작은 건물을 매입하셨습니다. 그 건물은 사실 시아버지 이미지 세탁용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사실상 할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과 저는 매일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장모님께 들었는데 당신 어릴 때 울다가도 카스텔라만 보면 눈물을 뚝 그쳤다면서 집에서 심심해서 내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먹어볼래? 카스텔라를 집에서 만든다고요? 난 친구도 별로 없고 집에서 지낸 시간이 워낙 많아서 혼자 음식 만들면서 노는 걸 좋아했어. 카스텔라뿐만 아니라 웬만한 건 다 만드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지금이야 음식도 만들고 집안일하는 남자들이 흔하디 흔해졌다지만 그 시대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결혼하기 싫어서 펑펑 울었던 게 미안해질 만큼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난 이후 천천히 서로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남편과 이런저런 옛날 이야기들을 하며 알게 됐는데 남편은 선천적으로 장애인은 아니었더라고요. 후천적으로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된 거였어요. 남편은 중학교 때 친구들과 산에 놀러 갔다가 미끄러운 돌을 밟고 산 아래로 떨어졌대요. 다행히 3일 만에 구조가 됐지만 3일 동안 바위 사이에 껴있던 다리 부분이 괴사돼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절단밖에 방법이 없어서 오른쪽 무릎 아래를 모두 다 절단한 것이었죠.
저는 남편이 좋아질수록 앞으로 저의 결혼 생활은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어요. 물론 결혼하기 전부터 저희 시댁이 문제가 많은 집이란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남편이 일하는 장애인 재단이 생각보다 문제가 많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워낙 욕을 많이 먹는 일이다 보니 이미지 세탁용으로 재단을 이용하고 계신 줄은 알았지만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재단 돈 가지고 세금 세탁하시는 거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동네 사람들 등쳐먹는 걸로도 모자라서 저 같은 장애인들까지 이용하시는 거 양심에 안 찔리세요? 내가 찔리게 왜 찔려? 이게 다 널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네가 나 아니면 어디 가서 재단 이사장 자리에 앉아보겠어. 저 이사장 자리에 앉고 싶다고 한 적 없어요. 어차피 제가 하는 일도 없잖아요. 이 동네 졸부들 재단에 기부한답시고 그 돈 받아서 세금 세탁해서 다시 돌려주려고 저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그 졸부들이 우리 뒤 다 봐주니까 우리도 안전하게 사업하는 거 몰라서 그래. 그게 다 상부상조라고. 하긴 너처럼 마음 약한 놈이 뭘 알겠어. 하기 싫으면 당장 그만둬. 너 아니어도 이사장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사람 많아. 그래, 형. 매일 그 다리로 사진 찍히러 나가는 것도 힘들 텐데 그렇게 불만이면 나한테 넘겨. 나 아버지가 돈만 주시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도련님은 밖에서 깡패들만 상대하시니까 재단 일을 너무 모르시네요. 형 정도로 인물도 좋고 머리도 좋으니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도련님은 감히 꿈도 못 꾸죠. 형수, 지금 말 다 했어요? 내가 다리 하나밖에 없는 형보다 못났다는 얘기예요? 어머, 내 얘기가 그렇게 들렸어요? 그럼 그게 맞나 보죠 뭐. 애미 너 지금 감히 내 아들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똑똑하다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아주 기고만장해졌구나. 다들 시끄러. 애미 말 들린 거 없다. 작은 놈보다야 큰 놈이 그래도 머리 돌아가는 게 훨씬 낫지. 시어머니는 남편보다 언제나 도련님을 더 챙기시면서 편애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시아버지께서는 매일 술이나 먹으러 다니고 욱하는 도련님을 신용하시진 않는 눈치였죠. 도련님은 남편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었거든요. 남편은 장애가 있다는 것 말고는 단점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도련님은 달랐어요. 매일 룸살롱이나 들락거린다고 시아버지에게 혼나는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하는 일이라고는 돈을 빌려간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고 떼인 돈을 받으러 다니는 직원들을 관리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사실 말이 좋아 관리지 깡패 두목이나 다름없었죠. 거기다가 하는 짓도 깡패나 다름없었어요. 수준이 아주 밑바닥이었거든요. 제가 처음 결혼해서 시댁에 들어왔을 때 저를 희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경수? 어우, 오늘은 얼굴이 아주 댕글댕글 뽀얀 게 우리 형이 다리는 못 써도 다른 애는 아주 쓸만한가 봐요. 도련님, 아무리 배운 게 없어도 말 좀 가려서 하시죠. 한 번만 더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아버님께 말씀드릴 거예요. 아이고, 무시워라. 역시 우리 잘난 형수님께서는 대학물을 드셔서 그런가. 잔소리 하시는 것도 참 우아하세요. 나도 우리 형수처럼 고고하고 우아한 마누라랑 살고 싶네. 그게 어디 쉽겠어요? 똑똑한 마누라가 도련님이랑 말이 통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뭐예요, 형수? 저번부터 자꾸 나 무시하는데 형수가 그럴 자격이 있어요? 고작 빚 때문에 다리도 없는 남자한테 팔려온 주제. 네, 맞아요. 나 팔려왔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팔려오길 잘했다 생각해요. 안 그랬으면 제가 어디 가서 저렇게 좋은 남편 만났겠어요? 저는 사실 도련님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무식하고 천박한 게 상종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한 배에서 나왔는데 제 남편과는 어쩜 저렇게 다를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아버지의 사업은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했어요. 재개발 사업까지 손을 대셨죠. 오래되고 낙후된 동네를 건설회사와 손잡고 재개발하겠다고 동네 사람들을 선동하셨어요. 그러던 와중에 도련님이 큰 사고를 쳤습니다. 그 사고로 제게 동서가 생겼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아직 집에 들어오실 시간이 안 됐는데도 급하게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리고는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새빨개진 얼굴로 도련님을 찾으셨습니다.
저는 도련님이 식사 중이라 주방에 있다고 했죠. 그러자 시아버지는 제가 들고 있던 빗자루를 달라고 하시더니 씩씩거리며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버지 왜 이래?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갑자기 왜 빗자루로 때리고 그래? 너 이 새끼야! 하필이면 지금 이 중요한 타이밍에 그 거지 같은 집구석 딸내미를 임신시켜놓고 차! 그래놓고 지금 밥이 넘어가! 그렇게 여자 뒷공무니만 졸졸 따라다니더니만 도련님은 결국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더군요. 동네에 오래되고 유명한 순댓국집이 있습니다. 그 가게가 시아버지께서 하시는 재개발 지역에 알밖에 하고 안 나가고 있는 집 중 하나였죠. 저도 그 집을 아는 게 할머니께서 혼자 몸으로 아들이 버리다시피 두고 간 소녀를 혼자 키운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손녀가 할머니를 도와 가게 일을 함께 돕고 있다고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글쎄 도련님께서 그 집 단골이었답니다. 거기다가 그 순진한 손녀를 임신까지 시켰다네요. 임신한 여자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아주 막무가내인가 보더라고요. 술을 잔뜩 먹고 재개발 현장에 나타나서는 소주병을 바닥에 마구 던져대며 시아버지께서 자기 어머니 가게도 뺏어가려고 하고 자기 딸 인생까지 망쳤다며 보상 안 해주면 불질러버리고 깽판을 칠 거라고 난리를 피웠다네요. 아버지는 그런 알코올 중독자가 하는 말을 믿어? 자기 딸 팔아서 어떻게든 한몫 제대로 잡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냥 몇 푼 주고 보내. 아버지 돈 많잖아. 이 미친 새끼가 내가 그걸 몰라서 이러겠어? 그래서 처음 봤을 때 돈 주고 대충 해결하려고 그랬더니만 그 아비라는 작자가 오늘 재개발 현장에 나타났다니까. 몸에다가 석유 한 통을 다 붓고 라이터까지 들고 기자들 앞에서 생쇼를 했어. 시아버지는 질릴 대로 질린 얼굴이었어요. 재개발 사업으로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기자들까지 나서서 안 좋은 기사가 흘러나오면 아무래도 사업상 일이 틀어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시아버지께서는 임신한 여자의 아버지라는 사람은 아예 말이 통하지 않는 인간이라면서 아이도 책임지고 가게도 지금 당장 이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설마 사돈이 하는 사업에 죄를 부리겠어? 내가 새로 건물 올라가면 거기에 제일 좋은 자리에 순댓국집 차려준다고 할 테니까 넌 잔말 말고 장가갈 준비나 해.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듣고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사실 빚 때문에 시집 온 제가 할 말은 아니었지만 이 집 아들들의 혼사는 언제나 이렇게 어이없게 이루어져 버리더군요. 그런데 저와 동서가 될 여자네 친정아버지라는 분이 정말 대단한 게 저희 부모님만큼이나 딸을 가지고 장사를 하셨더군요. 재개발 이후 고작 가게 하나 받자고 그 난리를 친 게 아니라면서 아예 현금으로 돈을 요구했대요. 당시에 서울에 아파트 한 채는 살 수 있는 돈을 말이죠. 이미 동네는 재개발하겠다고 다 파헤쳐진 상태였으니 시아버지도 어쩔 수 없이 동선의 아버지의 요구를 들어주셨더라고요. 저는 처음 동서를 만난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결혼 전 인사를 하러 집에 왔었는데 동서는 입도 시심한지 음식도 먹질 못하고 얼굴에 핏기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까 식사할 때 보니까 아무것도 못 먹던데 이거 내가 무친 생채예요. 집에 가져가서 입맛 없을 때 밥에 슥슥 비벼 먹어요. 새콤해서 먹을만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 먹을게요. 제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저는 동서가 너무 아까웠습니다. 어쩌다 저렇게 어여쁜 사람이 우리 도련님 같은 남자를 만났을까 싶어서요. 저는 동서를 만나기 전부터 이상하게 동질감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둘 다 기구한 팔자라 우리가 닮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도 저는 남편을 만나 나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으니 서방님도 이왕 일이 이렇게 되어버린 거 동수와 정신 차리고 앞으로라도 잘 살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사람은 변하질 않더군요. 서방님은 결혼식을 올리고 처자식이 생기고도 조금도 나아지질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망나니가 되었죠. 동서는 조카를 하루 종일 돌보느라 힘들 텐데도 매일 밤 집에 들어오지 않는 서방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음엔 저도 그러다 말겠지 싶어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유독 날씨도 추운데 동서가 거실에서 서방님을 기다리다 잠들었는지 몸을 웅크리고 자고 있더군요. 동서 일어나 봐. 추운데 왜 여기서 자고 있어? 서방님 오늘 안 들어오실 것 같아. 피곤할 텐데 얼른 방에 들어가서 자. 형님, 이 사람 오늘도 안 들어오나 봐요.
그러니까 왜 들어오지도 않는 사람을 힘들게 기다리고 있어? 동서도 매일 아기 보느라 피곤하잖아. 잠이라도 푹 자야지. 제가 이렇게라도 하면 남편이 제가 불쌍해서라도 좀 변할까 싶어서요. 저는 동서에 대해 아는 거라고는 없었지만 너무 안쓰럽기만 했습니다. 서방님 같은 남자를 그래도 애 아빠라고 어떻게든 마음을 돌려 잘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기특하면서도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그 순간 서방님이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또 술 먹었어요? 이렇게 매일 취할 때까지 술을 먹으면 어떡해요? 그러다 몸 다 버리겠어요. 뭐야? 너 지금 내 새끼 좀 낳아줬다고 마누라 노릇하는 거야? 난 너 내 마누라로 인정한 적이 없어. 너희 아버지란 사람이 우리 아버지 사업에 재 뿌리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준 거지. 너 때문에 지금 내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미움받는 줄 알아? 알았어요, 알았어. 다 내 잘못이에요. 이러다 어른들 깨시겠어요. 얼른 씻고 방에 들어가요. 쿵! 그때였습니다. 서방님께서 팔을 붙잡는 동서를 밀어버렸어요. 어디 내 몸에 손을 대? 넌 그냥 내 눈에 띄지 말고 이 집에서 쥐 죽은 듯이 살아. 아니다. 차라리 이 김에 네 애새끼 데리고 나가주면 더 좋고. 저런 게 어떻게 사람일까요? 자기 자식까지 낳아준 여자한테 저렇게 모진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동서, 괜찮아? 서방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내를 이렇게 내동댕이 치는 사람이 어딨어요? 형수가 무슨 상관이에요? 오호라, 둘 다 우리 집에 팔려온 팔자라 벌써 동맹이라도 맺으셨나? 암튼, 앞으로는 둘 다 내 앞에서 얼쩡거리지 마요. 나도 성질 나면 내가 뭔 짓 할지 모르니까. 아이고, 무섭네, 무서워. 어디 하고 싶은 대로 해봐요. 밖에서 깡패짓 하고 다니는 사람이 집에서라고 다르겠어요? 형님, 그만하세요. 저 사람 형님한테까지 무슨 짓 할지 몰라요. 괜찮아. 어디 해볼 테면 해보라지. 원래 찌질하고 못난 놈들이 집에서 여자한테나 큰 소리 치는 거야. 뭐, 찌질? 내가 하라면 못할 줄 알아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해요. 그렇게 계속 철딱서니 없이 굴면 내가 결혼하고도 버릇 못 고쳐서 아직도 룸살롱이나 들어든다고 시아버지한테 다 말씀드릴 테니까. 서방님은 그나마 제가 시아버님 얘기를 꺼내니 입을 꾹 다물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동서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다 잠들었습니다. 저는 동서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런데 그날 밤 일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서방님의 망나니 짓은 조카가 학교에 들어갈 정도로 컸는데도 더 나아질 김이라고는 없이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저도 그 맘때는 딸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동서를 챙길 여유가 없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시아버지의 재개발 사업은 대성공을 걸었어요. 그 덕분에 서방님은 전보다 돈을 더 펑펑 쓰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딱 봐도 비싼 차에 요란한 옷들까지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돈 쓰러 다니느라 바쁜지 언제부턴 아예 집에도 안 들어왔어요. 저와 동서는 어차피 들어와 봐야 진상만 떠는데 오히려 안 들어오는 게 낫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오랜만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오면 술에 진탕 취해 들어오는 날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서방님 한 번씩 왔다가 가면 동서 얼굴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제가 걱정이 돼서 몇 번 동서에게 무슨 일 있냐고 물었었는데 그럴 때마다 동서는 별일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동서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주의 깊게 동서를 살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전과는 동서가 달랐거든요. 몸도 많이 마르고 밥도 잘 먹질 않았어요. 자신 스스로는 전혀 챙기지도 않고 오로지 조카를 돌보는 일에만 신경 쓰더라고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서가 설거지하는데 팔뚝에 퍼런 멍이 보이더라고요. 분명 누군가 세게 손으로 잡은 자국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동서에게 물었어요. 누가 이랬냐고요. 그런데 동서는 처음엔 아무 일 아니라고 잡아댔습니다. 저도 더는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요. 집에 자주 들어오지도 않는 서방님이 왔다 갈 때마다 조금씩 늘어나가는 상처를 눈 감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설거지하던 동선 앉혀놓고 저는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결국 동서도 힘겹게 입술을 떼더군요.
여자가 생겼다고 이혼해달래요. 나도 자기랑 살기 싫으면서 참지 말고 그냥 이혼 좀 해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동서,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어차피 지금까지도 남남처럼 살았는데 그냥 이혼해주고 위자료라도 받아서 편하게 살아. 저라고 저런 인간하고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합의 이혼해달래요. 저희 아버지한테 뜯긴 돈만 수억이라 시아버지께서 절대 저한테 위자료니 뭐니 한 푼도 못 준다고 하셨대요. 겪으면 겪을수록 대단한 집구석이었습니다. 서방님도 서방님이었지만 시아버지라는 분은 더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서방님과 동서가 결혼할 당시 동서 아버지가 가져간 돈이 아까워서 시아버님은 서방님을 이혼시켜주진 않는 거였어요. 동서에게 줄 위자료가 아까워서요. 그래서 서방님은 동서에게 합의 이혼을 하자고 난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조카와 딸아이를 일찌감치 재우고 저와 동서는 함께 꽃게탕에 소주 한잔 했습니다. 서방님 때문에 속상해도 언제나 나쁜 소리 한 번 안 하고 하소연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는 동서가 답답하고 안쓰러워서요. 술에 취해서라도 욕이라도 한 번 하라고 했죠. 그런데도 착하기만 한 동서는 웃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또 술에 취해 들어온 서방님이 갑자기 동서를 데리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더군요. 저는 놀라 동서의 팔을 붙잡으며 따라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동서는 오히려 제게 괜찮다며 들어가 주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분명 서방님의 태도가 평소와는 좀 달라 보였거든요. 눈이 완전 돌아 있었어요. 그래서 동서방에 가서 노크를 했습니다. 괜찮은가 해서요. 그런데 안에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문도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안 되겠다 싶어 곧바로 시아버지 방에 달려가 도움을 청했어요. 아무래도 동서가 걱정된다고요. 너 지금 제정신이니? 네 지남편이 마누라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는데 그게 뭐가 문제라고? 그걸 시아버지한테 일러바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들어가서 잠이나 자. 역시나 시아버지는 도와주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셨죠. 저는 그날 밤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동서를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식사 준비 자리에 나타난 동서 얼굴에는 역시나 전날 없었던 새파란 멍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거 뭐야? 서방님이 때렸어? 아니에요. 제가 자다가 굴러다녔는지 벽에다 박았어요. 동서 왜 그래? 그걸 말이라고 해? 왜 나한테까지 거짓말을 해? 사실대로 말해. 서방님이 그런 거지. 안 되겠다. 이리 와. 저는 그 길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앞에 동서를 데리고 갔습니다. 어젯밤 제 부탁을 들어주셨으면 생기지 않았을 상처가 동서 얼굴에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시아버지에게 부탁했어요. 제발 서방님을 좀 말려달라고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처참하기만 했습니다. 마누라가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잘못을 했으면 남편이 때렸겠어. 그래, 내가 언젠가 그럴 줄 알았어. 매일 울상을해서는 힘이라고는 없이 비실비실 다니는데 어떤 남편이 예뻐하겠어? 어머니, 동서 얼굴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세요? 애들도 생각하셔야죠.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뭘 보고 배우긴 뭘 보고 배워. 가장말을 잘 들어야겠다라고 배우겠지. 서방님을 보면서 어디서 저런 무식하고 몰상식한 놈이 나왔나 했더니만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아주 절묘하게 섞어놓은 것이었어요. 오히려 저희 남편이 돌연변이라고 하는 편이 낫겠다 싶었죠. 저는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남편과 상의를 했습니다. 저는 동서를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거든요. 저도 우리 시댁이라면 아주 지긋지긋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있어서 참고 살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동서를 도울 수 있을까 걱정만 하며 정작 구체적인 방안은 떠올리지 못하던 사이 동서의 얼굴과 몸에는 매일매일 상처가 늘어났습니다. 동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나랑 병원 가자. 병원 가서 사진도 찍고 경찰에 신고도 해. 내가 증인해 줄게. 저 인간 돈 안 주고 합의 이혼해달라고 저러는 거예요. 매일 때리고 물건 때려 부수면 제가 무서워서 합의해 줄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재수씨 미안해요. 내가 너무 미안해요.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왜 미안해요. 이게 다 제 팔자가 박복한다신데. 안 되겠어요. 우선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지.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동서는 지금 당장 짐부터 싸. 그날 저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동서의 얼굴에 퍼런 멍과 앙상하게 마른 팔다리를 보는데 더는 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 집은 지옥이었어요. 어떻게든 동서를 탈출시켜야만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그 길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았어요.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장애인 재단 건물이 아직 저와 남편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사실 시아버지께서 건물을 저희에게 진짜로 주신 건 아니었어요. 이미 시아버지 앞으로는 건물이 몇 개나 있는 상태이기도 했고, 장애인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남편 앞으로 해두신 거였죠. 언제 어떻게 걸려서 시아버지에게 쫓겨나게 되더라도 지금은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형님, 아주버님, 제가 어떻게 이 돈을 받아요? 동서, 이 집안 사람들에게 이 정도 돈 받을 자격이 있어. 위자료라고 생각하고 이 돈 가지고 최대한 멀리 떠나. 그리고 우리 걱정하지 말고 아들이랑 행복하게 살아. 다신 돌아오지 마, 알겠지? 그렇게 동서는 억지로 제가 쥐어준 5천만 원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고요? 동서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지만 시부모님도 서방님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해하는 것 같았죠.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 번도 건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던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그 건물을 팔고 다른 곳에 투자하신다면서 저희에게 은행에 가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는 대출받았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이실직고 했습니다. 그날 집안은 발칵 뒤집어져 버렸죠. 이것들이 순진한 척 하더니만 감히 내 뒤에서 일을 꾸며? 너희 그 돈 어디다 썼어? 빨리 말 안 해? 시아버지는 화가 나서 난리가 나셨어요. 대출받은 돈을 어디다 썼는지 빨리 말하라고 하셨죠.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차라리 제가 미움받는 길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동서에게 그 돈을 준 걸 알면 시아버지는 아마 지구 끝까지라도 동서를 찾으러 가셨을 테니까요. 아버님, 사실은 제 동생 장가 보낼 때 제가 좀 도와줬어요.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으이구, 이래서 없는 집이랑은 사돈을 맺는 게 아닌데 너희 친정은 도대체 선생이라고 잘난 척만 할 줄 알지 어쩜 없어도 그렇게 없니?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말은 했어야지. 그렇게 큰 돈을 나랑 상의도 없이 너희 마음대로 써. 네가 아주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구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해요. 그 일로 저는 아주 된통 미움을 샀습니다. 제게 한 번도 뭐라고 하신 적 없던 시아버지께서 그 일로 아주 저를 대놓고 미워하셨어요. 어느 날은 빨래를 가지고 또 어느 날은 청소를 가지고 사사건건 화를 내셨죠. 그러더니만 결국은 제 앞에서 상까지 엎어버리시더라고요. 아침상이 이게 뭐야? 너는 집에서 살림만 하는 애가 아침상을 이렇게밖에 못 차려? 이딴 걸 먹고 시아버지더러 일하러 나가라는 거냐? 밥도 못 차려 아들도 못 낳아. 너 이따위로 할 거면 우리 집에서 나가. 아버지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정말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요. 다 큰 손녀도 있는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뭐야? 지금까지 내가 번 돈 갖고 먹고 놀기만 하던 놈이 감히 마누라 때문에 아버지한테 큰 소리를 내? 이런 괘씸한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다 나가. 네, 나가드리죠. 저도 더는 아버지랑 한 집에서 못 살겠어요. 뭐야?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없이 밥만 축내는 병신 새끼가 어디서 감히 아비한테 큰 소리야. 나가! 당장 나가라고! 네, 병신 아들은 평생 꺼져드릴 테니 지금처럼 건강하게 사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아버진 그렇게 사시다가 평생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결국 저와 남편 그리고 딸아이까지 그 지옥 같았던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미안해. 이게 다 나 때문이야. 지금이라도 다시 집에 돌아갈까? 혹시 모르잖아. 아버지께서 다시 받아주실지. 여보, 당신 지금까지 참을 만큼 잘 참았어. 그리고 당신 잘못 아니야. 내가 동서 도망가는데 도와주자고 했잖아. 그 돈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렇게 화가 나신 거고. 근데 이제는 나도 더는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 해서든 당신이랑 우리 딸 책임질 테니까. 그땐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남편 앞에서 당당히 제가 다 책임지겠다고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온갖 고생이란 고생 다 하며 살아놓고도 아직도 세상 물정을 몰랐었나 봐요. 남편은 결혼하고 살림만 하던 사람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냐고 걱정했지만 저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게는 명색이 4년제 대학 졸업장이 있었으니까요. 저로서는 어떻게든 취직은 되겠지 싶어 여기저기 사람을 뽑는다는 회사에는 몽땅 다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상을 너무 쉽게 봤더군요. 졸업하고 바로 결혼해서 사느라 나이만 먹었지 직장 생활을 해본 이력이 없었으니 이력서를 아무리 많이 보내도 연락 오는 곳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제 상황을 알고 안쓰럽게 생각하셨던 직업소개소 사장님께서 저를 채용하셨어요. 저처럼 취직에 간절하고 악착 같은 사람이 직원으로 있으면 사람들에게 얼마나 열심히 직업도 소개해주고 응원해주겠냐면서요. 사장님 말씀대로 저는 제법 직원 소개소 일이 잘 맞았습니다. 저처럼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느라 일을 할 수 없었던 엄마들에게도 일을 소개하고 저희 남편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일을 소개해주며 보람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대학에 들어갈 때쯤 되니 직업소개서에서 받는 월급 가지고는 새 식구 살기 빠듯했어요. 그래서 퇴근 후에 2-3시간 정도는 파출부 일을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투잡이었죠. 몸이야 당연히 좀 고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좀 더 부지런히 움직여서 남편과 딸아이가 행복하고 셋이 함께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의 행복인가 싶더군요. 지옥 같았던 그 집을 나오고 나서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사느라 많은 것들을 잊고 살았지만 가끔 동서와 조카 얼굴이 떠오르긴 했어요. 저도 목구멍이 포도청이었으니 찾을 생각은 엄두도 못 냈지만 그래도 어디에 있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만 잘 살고 있기를 마음속으로 바랐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벌써 저도 남편도 모두 50이 넘었네요. 남편은 항상 제가 이 나이까지 밖에 나가 일하는 거에 걱정하고 미안해했었어요. 내가 몸이 성치 않아. 당신이 고생이 너무 많아. 내가 기술이라도 배워뒀으면 당신이 이 나이까지 남의 집 청소나 하고 빨래나 하면서 살진 않았을 텐데. 에이, 무슨 소리야. 내가 결혼해서 당신네 집에서 마음고생은 좀 했어도 대골 같은 집에서 밥 안 굶고 산 것만 해도 다 당신 덕이었지. 거기다가 당신이 우리 딸내미 저렇게 훌륭하게 잘 키워냈잖아.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어느새 훌쩍 다 커서 전문대학 나와 강남의 큰 미용실까지 취직하게 된 건 다 남편 덕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러 나가면 남편은 딸아이 아침밥 챙겨 먹여 학교 보내고 학교 갔다 오면 공부까지 봐주면서 하나뿐인 귀한 딸 착하고 예쁘게 잘 키워냈거든요. 사실 저는 쉬지 않고 일한 거 말고는 딸에게 너무 해준 게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날이었어요. 남편은 아침부터 설레발을 치며 저녁에 미역국이랑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남편표 갈비찜을 해놓을 테니 일찍 들어오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50이 넘어서도 제가 출근할 때면 현관까지 나와서 볼에 뽀뽀를 해줬어요. 그러면 저도 보답으로 남편을 꼭 안아주었죠. 우리 부부의 시작은 분명 사랑은 아니었지만 지난 시간을 함께 살아오며 쌓아오고 이뤄낸 것들이 우리 부부의 사랑이자 역사였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파출부 일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젊은 사모님 댁이더라고요. 제가 파출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별의별 여자들은 다 만나봤지만 이 여자는 손에 꼽힐 정도로의 진상이었어요. 사실 저도 그 집에는 너무 가기 싫었어요. 하지만 저 말고도 그 집에 다녀온 여사님들마다 다들 학을 떼고 다시는 안 간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소개소에서 일하는 제가 가는 거였죠. 사실 저도 이제는 딸도 다 컸고 전세이긴 해도 서울에 집 한 칸은 있으니 파출부 일은 그만둘까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딸내미 작은 미용실이라도 하나 차려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 그만두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아줌마, 오늘 2시간 연장할 수 있죠? 이따 저녁에 남편이 시어머니랑 회사 사람들 갑자기 데려온다네요. 오늘 대청소 좀 싹 해주세요. 우리 시어머니 엄청 깐깐하시니까 최대한 깨끗하게요. 사모님, 제가 오늘은 집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연장은 힘들고 시간 맞춰서 가야 할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시간 내 대청소한 것처럼 싹 깨끗이 해드리고 갈게요. 아줌마, 방금 내 말 못 들었어요? 우리 시어머니 회사 사람들이 온다니까. 아줌마 일이 내일보다 중요해요? 그게 사실은 오늘 집에 중요한... 몰라! 나 아줌마 사정은 모르니까 무조건 해줘요. 시금은 원래보다 2배 더 드릴 테니까 더 시끄럽게 말하지 말고 빨리 시작이나 해요. 서울에서도 집값 비싸기로 유명한 아파트에 사는 여자들은 다 저 모양일까요? 나이도 많아봐야 이제 제 딸 또래나 됐을 것 같은데 어쩜 젊은 사람이 저렇게 싹수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급하게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내놓고 청소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마누라 생일날까지 고생이 많네. 음식 따뜻하게 데워서 우리 딸내미랑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천천히 와요.
저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모는 도대체 대청소를 얼마나 할 생각인지 청소가 해도 끝이 없었어요. 심지어 옷방을 얼마나 뒤집어 놨는지 멀쩡한 가방이며 옷가지들까지 박스에 다 넣어서 현관에 내놨더라고요. 사모님, 이거 설마 다 버리시는 거예요? 다 산지 얼마 안 되고 멀쩡한 것들 같은데. 버리긴요. 제가 얼마나 아끼는 것들인데요. 우리 시어머니가 아주 노랭이라 제가 명품 사는 거 알면 뒤집어질 거예요. 이거 저기 밖에 창고에 넣어둘 거니까 얼른 들고 따라오세요. 이렇게 비싼 집에 살면서 자기보다 나이도 많은 사람에게 하도 못되게 굴길래 부모가 돈이 많아 철이 없는 공주님인 줄 알았더니만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돈이 많은지 시어머니 눈치를 엄청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정리 다 했으면 들어가서 음식 몇 가지만 좀 해주고 가요. 재료는 냉장고에 다 있으니까. 아 참, 꽃게 있으니까 꽃게탕은 꼭 해야 돼요. 네, 그럼 꽃게탕이랑 다른 음식은 뭐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다른 건 대충 아줌마가 좋아하는 걸로 해요. 우리 시어머니 입맛이 딱 싸구려라 아줌마랑 잘 맞을 것 같아. 어쩜 말을 해도 저렇게 못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아들이 없어서 천만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저런 며느리라도 들어오면 어쩌나 싶어서요. 저는 음식까지 다 해놓고 일당을 받아 집을 나섰습니다. 그래도 봉투 안에 두둑하게 든 현금을 보니 피곤이 싹 가시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하려고 가방을 열었는데 이런 휴대폰이 없더라고요. 아차, 주방에 놓고 왔네.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습관적으로 그 집 싱크대 위에 올려두고는 마음이 급해 그냥 나온 것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레 다시 젊은 사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웬 젊은 남자가 나와 저더러 누구냐고 묻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 얼굴이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해주러 왔다가 깜빡하고 휴대폰을 주방에 두고 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남자는 예의 바르게 꾸벅 인사까지 하며 잠깐 들어오시라고 하더라고요. 금방 주방에서 가져오시겠다면서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벌써 손님들이 다 왔는지 집안은 이미 시끌벅적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간 좀 봐주세요. 어머님이 요맘때만 되면 입맛이 없다고 하셔서 제가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꽃게탕 끓였어요. 어머, 이거 정말 네가 끓였니? 이 꽃게탕 내가 전에 먹었던 거랑 맛이 너무 똑같아. 남자를 따라 주방으로 들어가려던 그때 들려오는 목소리는 조금 전 제게 쌀쌀맞게 굴던 젊은 사모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셨는지 목소리가 달라져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내가 끓여놓은 꽃게탕을 마치 지가 끓인 것처럼 굴며 가식을 떨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저는 주방 앞에 서 있었는데 젊은 사모가 제 휴대폰을 들고 나와 저를 보자마자 눈을 흘기더니 밖으로 빨리 나와보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아줌마! 갑자기 다시 오면 어떡해요? 꽃게탕 내가 끓인 거라고 시어머니한테 얘기 다 해놨는데.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이 나가는 바람에 휴대폰을 두고 나가서 다음부턴 이런 실수 절대 안 할게요. 다음? 아줌마, 실수의 다음이 어딨어요? 아줌마 때문에 다 망치게 생겼으니까 오늘 일한 거 다 토해내고 가요. 사모님, 아무리 그래도 오늘 일한 걸 토해내라뇨. 제가 그 정도 실수를 한 것 같진 않은데요. 뭐요? 아, 이 아줌마 안 되겠네. 그걸 왜 아줌마가 판단해? 돈 주는 내가 판단하는 거지.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왜 연세도 많으신 분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어? 어머, 형님! 어머, 동서? 동서가 어떻게 여기 있어?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글쎄 싹수노란 젊은 사모님의 시어머니란 사람이 바로 저희 동서였어요. 어린 조카를 데리고 집을 나갔던 바로 그 동서요. 형님! 내가 형님을 얼마나 찾았는데 결국 우리가 만나긴 만나네요. 몇십 년 만에 만난 동서는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부티가 잘잘 흘렀어요. 오늘 형님 생신 맞죠? 제가 다른 건 다 잊었어도 형님 생신은 절대 안 잊어요. 그래서 제가 이날마다 입맛도 없고 우울해하니까 아들이 저녁이나 먹자고 오라고 한 거예요. 어머, 그럼 혹시 아까 그 꽃게탕 형님이 끓이신 거예요? 어쩐지 예전에 형님께서 끓여준 거랑 맛이 똑같더라고요. 맞아. 동서는 아직 그 맛을 기억하고 있었어. 아, 그럼요. 형님이 저에게 어떤 분이신데요.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는데 어떻게 있겠어요. 에미야, 너 그럼 설마 이분한테 갑질 뭐 이런 거 한 게냐? 네가 끓이지도 않은 꽃게탕을 끓였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너 정말 안 되겠구나.
이분이 나한테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런 짓을 해! 얼른 사과드려! 어머, 제가 몰라 뵙고 실수했어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그래도 동서는 아들도 장가 보내고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 걸 보면 동선 그래도 그 집 떠나서 잘 살았나 보네. 괜찮기는요. 형님은 아직도 그렇게 사람이 좋으셔서 어떡해요. 그러니까 돈도 없으시면서 저처럼 모자란 사람한테 5천만 원이나 그냥 주시고. 동서는 옛날 생각이 나는지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저도 동서를 위로하려다 다 같이 주저앉아 울고 말았네요. 그날 동서는 저와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과 제 딸아이도 만났어요. 함께 남편이 만들어 놓은 미역국이랑 갈비찜을 먹으며 밤새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일들은 다 이야기하려면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모자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만난 것만으로도 너무 기쁜데 글쎄 동서가 제게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더군요.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아등바등 순댓국만 만들어 판 돈으로 샀던 작은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거 형님 드릴게요. 꼭 받아주세요. 동서 무슨 소리야. 내가 동서 건물을 왜 받아. 형님이 제게 주신 5천만 원 그거 없었으면 지금의 전 아예 없었어요. 아마 아들하고 둘이 못 버티고 어디 한강물에 뛰어들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그때 형님이 주신 5천만 원이 딱 이만큼이에요. 그 마음이 건물이 됐어요. 동서는 집을 나오자마자 시댁에서 가장 먼 서울로 무작정 올라와 제가 빌려준 5천만 원을 가지고 순댓국집을 시작했대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할 줄 아는 거라곤 할머니께 배운 순댓국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댓국집이 대박, 아니 초대박이 났답니다. 몇 년 사이 분점까지 낸 것도 모자라 본점까지 넓혀 작은 건물까지 샀다네요. 그리고 조카가 크면서 순댓국 밀키트니 뭐니 하는 사업까지 해서 지금은 순댓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메뉴들까지 대박이나 거의 작은 기업이 됐답니다. 동서는 성공한 이후 가장 처음 한 일이 저를 만나기 위해 서방님을 만나는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시댁에 찾아갔대요. 그런데 제가 이미 남편과 딸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을 때라 만날 수가 없었던 거죠. 서방님을 만났어? 동서 보자마자 난리를 쳤을 텐데 괜찮았어? 난리 쳐봐야 찌질한 인간이잖아요. 제가 형님 찾으러 가면서 제 담당 로펌 변호사들 대동하고 갔어요. 아휴, 그 인간이 한 나쁜 짓이 저 때린 거 말고도 워낙 많아야 말이죠. 지금까지 한 나쁜 짓이나 나쁜 짓 제가 다 찾아서 깜빵에 넣어버렸어요. 우리는 아예 시부모님하고도 연락을 끊고 살아서 전혀 몰랐어. 고생 많았어, 동서. 동서는 돈만 많이 번 게 아니라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똑똑하고 멋진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동서는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멋진 복수까지 해냈더군요. 저도 동서를 만난 이후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동서는 정말로 건물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꿔주었어요. 자식도 있는 사람이 제게 건물을 주면 어떡하냐고 저는 굳고 사양했습니다. 며느리가 보통이 아니던데 가만히 있겠어? 며느리가 애가 싸가지가 좀 없긴 한데 그래도 다행히 제 말은 잘 들어요. 지가 좋아하는 명품이나 좀 사게 내버려 두죠 뭐. 저와 남편은 곧바로 동서에게 받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층엔 제 딸이에게 미용실을 차려줬어요. 저는 부모님께 외면당하고 시부모님께 무시당하면서도 어느 순간에나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저도 이렇게 복을 받는 순간이 오기도 하네요. 인생이란 끝까지 살아볼 만한 거였습니다.